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전체적인 문항 난도나 어떤 신선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총평에서 이미 다뤘으니까 우리는 이번 해설에서 한 문항 한 문항 제대로 꼼꼼히 풀어보면서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바로 1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의 1번은 항상 생물의 특성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1번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보시면 다음은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내용이 발생 과정에서 포식자를 감지한 물벼룩 A는, 여러분들 물벼룩 알죠? 네, 그 물벼룩 A가 포식자를 감지하면 머리와 꼬리의 뾰족한 구조를 형성해서 방어에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데, 근데 얘가 꼬리와 머리의 뾰족한 구조를 갖는다고 해서 딱히 위협적일 것 같진 않지만 얘 나름대로의 방어 전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 B는 주변 환경과 유사하게 몸의 색을 변화시켜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보기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기억에서 저기 밑줄 친 발생 있죠? 발생이라는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요거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단골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된 이후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보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동그라미 니은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건 뭐예요? 주변 환경의 색깔 때문에 자기 몸을 지금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가 주변 환경의 색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펭귄은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 요거는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 적합한이라는 명확한 용어를 넣어줬고요. 어떤 단어를 넣어줬고,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옳은 내용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 디귿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제시된 자료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묻는 내용을 하나 늘리기 위한 용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단원 물질대사 문제입니다. 표는 사람에서 영양소 가와 나가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인데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둘 중에서 더 많은 종류의 노폐물이 나오는 게 단백질일 수밖에 없죠. 걔가 가지고 있는 구성 원소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얘가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가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CH5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H2O의 물과 CO2의 두 가지 노폐물만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O2도 나오겠지만 N이라는 질소 원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NH3의 암모니아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단백질이냐, 그래서 탄수화물이니까 기억 보기는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니은의 호흡계를 통해 기억,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느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는 호흡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사람에서 지방이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니은이 있다, 암모니아가 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지방을 묻고 있고요. 지방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CH5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5단원이 앞으로 진출했는데 5단원 천이 문제.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호수, 습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 부분이 조금 신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좀 신선했죠. 그래서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호수로부터 시작된 식물 군집의 1차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래서 지금 호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습성 천인데 거기 중에서도 이제 1차 천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1차 천이 중에서도 습성천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A와 B는 관목림과 호남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키 커지는 순으로 등장하니까 초원 다음은 키 작은 나무인 관목림이 먼저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키 큰 나무 중에서는 양수림 먼저, 그 다음에 음수림으로 넘어갈 텐데 중간에 그 둘이 섞인 호남림이 존재하겠죠.
요렇게 A, B를 매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A는 관목림이다. 그렇죠. 그래서 키 큰 나무가 등장하기 전에. 그 다음에 니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습성 천이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수라든지 물에 잠겨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성천이가 아니고 습성천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이 식물 군집은 비에서, 비는 지금 호남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극상을 이루느냐. 극상은 안정된 생태계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음수림이라는 단계. 그래서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비에서 이룬다라는 디귿 보기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흥미로운 내용을 속속들이 생명과학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그런 자료들이 활용이 되어서 조금 이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4번이 바로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같은 수의 정상적혈구 R과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S를 각각 말라리아 병원체와 혼합해서 배형을 했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병원체에 감염된 R과 S의 빈도를 나타내니까 이런 그래프. 아주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 적혈구고 S가 난모양 적혈구인데 정상 적혈구는 지금 이 숫자가 뭐냐면 말라리아 병원체에 감염된 빈도거든요. 그럼 얘는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적혈구는 감염이 많이 되는데 난모양에 조금 이상한, 좀 이상이 생긴 그런 적혈구는 감염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더라.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자료인데 일단 기억보기 보겠습니다. 기억보기에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냐? 이건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이 되느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난모양 적혈구를 가지게 될까요? 이거는 유전병입니다. 그런 유전자,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면 그 유전자에 의해서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병이기 때문에 감염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말라리아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S를 갖는 사람은 R만 갖는 사람보다 말라리아가 발병할 확률이 높나요? 이 사람이 지금 감염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발병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염이 안 되니까 발병도 낮게 하겠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여기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물었습니다. 그걸 뭐 어떤 맥락에서 물었어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가 어떻게 이상해지는 그런 걸 묻지 않고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유전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예시로 또 뭐가 나왔었냐면 헌팅턴 무도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종 교과서에 모두 실려있는 유전병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헌팅턴 무도병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맥락에서 출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교육과정에서 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심한 빈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산소 운반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극심한 빈혈에 의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 우리에게 많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잖아요. 보통 이런 유전자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많이 없는 이제 점점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유독 빈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더라.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 그래서 도대체 저기서는 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가 그렇게 많은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빈도가 높은 지역과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이 겹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경우에 이 남모양 적혈구가 이 투가도, 물질 투가도에 이상이 있어서 사실 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이 적혈구 안에서 이렇게 기생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산소 운반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생기지만 말라리아에 대응하는 능력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라는 병원체에 의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맥락이 여기서 이제 자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도 알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 답은 3번이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연못에 서식하는 동물종 기역, 니은, 디귿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래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역과 니은의 천적이랍니다. 그럼 얘가 디귿이 포식자고 기역과 니은이 디귿의 피식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실험 과정에서 인공연못 A와 B를 준비하고 각각의 같은 개체수 기역과 니은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기역과 니은을 동일한 개체수를 넣고 시작을 했는데 A라는 연못에만 디귿, 쟤 누구예요? 포식자죠. 포식자인 디귿을 집어넣고 B에는 디귿이 없는 상태로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일정인 시간이 지난 후에 A와 B 각각에서 기역과 니은의 개체수를 조사했더니 포식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기역과 니은이 엇비슷하게 같이 존재를 해요, 여전히. 그런데 지금 포식자 없이 기역, 니은 경쟁하는 두 종만 그냥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넣어줬을 때는 니은이 아예 사라지는 결과. 그럼 기역이 경쟁에서 우세했기 때문에 니은이 거기서 아예 밀려서 도태된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A에서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으니까 싸울 겨를이 없어. 내가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얘랑 투닥투닥 할 겨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닥투닥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B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거기서 경쟁이 극심하게 일어난 거고, 여기서는 경쟁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한테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도망다니다 보니 싸움도 좀 줄어서 얘네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보기를 보면 조작 변이는 디귿의 추가 여부이냐. 자, 우리가 알기로 이제 조작 변이는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실험을 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실험을 할 때 그때 다른 한 가지가 조작 변이에요. 뭐만 달라? 디귿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디귿의 추가 여부는 조작 변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렇다.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기역과 니은은 한 개체군을 이뤄요. 여기선 동물종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으니까 다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다른 종이므로 같은 개체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니은 틀렸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개체군 말고 아니면 같은 군집이다 이렇게 만약에 바꿔서 표현이 나오면 이건 맞는 거예요.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군집으로 묻느냐 개체군으로 묻느냐를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 B에서 기역과 니은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지금 아예 한쪽이 사라져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내용, 기역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서의 종속 변이는 뭘까요? 조작 변이는 디귿을 넣어줬느냐 넣어주지 않았느냐고, 만약에 혹시 종속 변이를 묻는다면 기역과 니은의 개체 수가 되겠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측정한 값이 종속 변이인데 지금 여기서는 최종적인 개체 수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이니 이 개체 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놀라운 문제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6번인데, 그래서 혈당량 조절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를 보여준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에, 여기 투여를 했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동그라미 A와 B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이 호르몬은 인슐린이거나 얘의 짝꿍 누구예요? 글루카곤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럼 이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누군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A와 B는 각각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그러니까 글리코젠이 분해돼서 생기는 포도당의 양이거나 아니면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이라고 쓸게요. 혈당량이거나. 지금 동그라미 A와 B의 값은 둘 중에 하나로 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X는 이 둘 중에 하나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X가 인슐린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인슐린을 넣었어요. 그러면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양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인슐린은 이 반대 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해당하는 값은 줄어들 겁니다. 이게 뭐 A든 B든. 그 다음에 혈당량은, 인슐린은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니까 혈당량도 낮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X를 투여한 후에, 물론 이제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투여하기 전보다는 값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인슐린은 아니란 얘기지. 자, 만약에 글루카곤을 넣었다 쳐요. 그러면 글루카곤은 뭐 하는 거야? 글리코젠으로 저장돼 있던 걸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내보내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얘는 그 전에 비해서 포도당을 이렇게 방출을 하는 거니까 혈당량을 또 높이는 작용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X는 글루카곤이다까지는 해결이 된 거고, 그러면 글루카곤이 작용했을 때 이게 A냐 이게 A냐 그것만 찾아주면 되겠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동그라미 A라는 값은 치솟았다가 점점 떨어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B의 값은 쭉 올라갔다가 일정해졌습니다. 자, 만약에 이 동그라미 B의 값이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게 동그라미 B다.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B가 이게 전환이 되면 될수록 포도당이 많이 방출이 되면 될수록 혈당량은 어떻게 돼야 돼? 혈당량은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만약에 A라고 가정하고 얘를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 게 B면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야 돼? 혈당량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올라간 상태로 뭐 유지가 된다든지 더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모양과는 이게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값이 A고 그 다음에 혈당량이 B라고 하면 지금 이 글루카곤에 의해서 갑자기 포도당으로 많이 쭉 전환이 됐어. 전환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상황에서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포도당으로 더 이상 전환되는 게 얘가 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많이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어느 정도는 혈당량이 높은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게 동그라미 A, 요게 동그라미 B로 만약에 이게 바뀐다면 혈당량이 이렇게 요런 그래프로 보일 수가 없겠다. 여기서는 지금 혈당량이 만약에 동그라미 A라면 점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거랑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글루카곤인 거를 찾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동그라미와 A, B의 관계를 우리가 전후 상황을 따져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우리가 이거 약간 이거인 것 같은데 라고 지레짐작으로 풀기에는 보기 구성 자체도 녹록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첫 페이지에서 조금 당황하면서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경우가 생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기억 보기에 동그라미 B는 혈중 포도당 농도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에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은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슐린은 언제 많이 나오냐? 우리 혈중 포도당 농도가 더 높을 때 그걸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죠. 그럼 지금 1과 2에서 지금 혈당량은 이 점선을 보면 되잖아요. 점선의 값이 더 높은 게 2 구간입니다. 그럼 1보다는 2에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에서가 더 높다라고 돼 있으니까 니은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X의 분비가 촉진되느냐. 그래서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분비가 촉진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죠. 얘는 지금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분비량이 감소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억제된다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이 1번인 그런 문항.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항상성 조절 파트에 새 지평을 연 문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그런데 이미 이런 소스를 9월 모평에서 써먹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또 나온다면 이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 아마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표 가는 특정 형질의 유전자형이 라지알 라지알인. 일단 유전자형이 라지알 라지알로 동양접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사람의 세포 1, 2, 3에서 핵막의 소실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1, 2, 3 중 2개의 세포에서 라지알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2개의 값을 더했을 때 이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1, 2, 3라는 것은 분열기, 중기, G1기, G2기 셋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막이 소실된 상태의 2 세포는 분열기일 수밖에 없죠. M기에만 이제 핵막이 소실되니까. 나머지 G1기, G2기 모두 핵막이 소실되지 않음. 소실되지 않음 뭐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 그럼 G1기 아니면 G2기가 이 1, 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는 분열기 중기이기 때문에 지금 라지알이 복제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라지알이 총 4개가 존재하는 상태일 거예요. 원래 지금 2개 있는데 복제된 상태니까 곱하기 2. 그러면 2는 라지알을 4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인데 1과 더했을 때 총합이 8이 나왔어. 그럼 1도 4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4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1도 복제된 상태의 세포겠구나. 그러면 이 1이 G2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3는 G1기일 수밖에 없고 그때는 복제가 안 됐으니까 그냥 요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2개만큼 갖고 있는. 그래서 3는 2개 갖고 있겠다. 그럼 지금 요거 그냥 더해주면 얘도 6,
얘도 U 이런 값이 나오겠죠. 자, 보기 내용입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소실 안 됨으로 표현했네요. 소실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원은 G1기의 세포이다. G2기의 세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R의 DNA 상대량은 2에서와 3에서가 서로 같다. 2 4개, 3 2개. 같지 않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8번. 8번은 뭐 그래도 평이한 예전부터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로 제시가 됐고요. 그린 간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 나는 정상인에서 운동에 의한 심장 박동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러면 보니까 가에서 이 기억과 니은의 합은 뭐예요? 앞이 길고 뒤가 짧으니까 부교감 신경이네요. 부교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로 구성된 이 뉴런은 이 신경은 앞이 짧고 뒤가 더 기니까 교감 신경에 해당하는 자율신경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물어볼 걸로 예상되는 건 일단 다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교감 신경의 앞뒤 뉴런 모두, 그 다음에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 여기까지 이렇게 세 군데는 아세틸콜린 분비될 거고, 뭐 세 군데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을 말단에서 분비되는, 그러니까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것은 노르에피네프린. 딱 여기 한 군데에서만 이 종류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볼 수 있을 게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인데 출발지가 어디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심장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은 심장박동의 조절 중추, 연수입니다. 연수. 그런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척수 출발이니까 출발지는 척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그쵸? 물어볼 만한 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맞죠? 그쵸? 물어볼 거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냐. 이건 무슨 소리냐면 T2일 때랑 T1 중에 교감신경이 더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 언제냐. 교감신경에 의해서 심장박동을 막 촉진시키는 그런 상황이 언제냐.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T1은 운동 시작해서 한참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T2는 운동 종료해서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심장박동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의 물질의 양이 T2일 때가 더 많을 이유가 전혀 없다. T1이 더 많겠죠. T2에 비해서는. 그래서 디귿 보기는 잘못된 비교가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아까 봤던 6번 혈당량 조절 문제랑 좀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항상성 조절 파트가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그린 간은 사람에서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는 혈중 니은의 농도에 따른 물질 대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정보,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자, 시상하부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요? 여기에서 T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 호르몬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자극을 주는 거야? 너 TSH 분비해 라고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TRH예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죠. 시킨 대로. 그래서 TSH를 분비합니다. 그럼 이 TSH는 뭐 하는 호르몬이냐?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뭐 하라고 자극을 하느냐? 야, 너 티록신 분비해. 이렇게. 이 일을 하라고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흔들흔들 괴롭히는 게 아니고 야, 너 티록신 만들어 라는 지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TSH입니다. 그러면 이 티록신은 온몸에 있는 여러 세포, 표적 세포들에게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일단 니은부터 한번 볼게요. 요 나의 그래프부터. 니은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 물질 대사량이 쭉 높아지고 있죠. 그죠?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TSH라면 TSH에 의해서 갑상샘이 자극되면 티록신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질 대사가 촉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TSH가 많이 나오다 보면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여기 이렇게 음성 피드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니은이 TSH라면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 여기서 뭐 갑상샘은 뭐 어떻게 뭐 농도를 유지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니은의 농도가 증가했더니 물질 대사량이 어느 정도는 이제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더라. 그럼 이거는 물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티록신이라고 봐야 맞겠죠.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모순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의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니은을 티록신으로 봤잖아요. 나의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기억이 TSH라는 건데 그럼 보겠습니다. 티록신의 농도가 낮아요. 그럼 어때? TSH는 속이 타. 너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뭐하니? 티록신 없잖아 하고 자꾸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높은 상태죠. 그럼 얘가 자꾸 자극을 하니까 자꾸 자극을 하고 있고 얘가 지금 TSH죠. 기억이 TSH고 니은이 티록신입니다. 그럼 지금 니은 티록신이 많잖아요. 선생님 지금 방금 잠깐 반대로 봤는데 티록신이 많은 상태니까 얘가 많아. 그럼 얘가 일을 더 하라고 촉진할 필요가 없죠. 얘가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럼 얘가 이제 더 거기서 촉진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 농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티록신 농도가 떨어졌어요. 티록신이 점점 줄었어. 그러면 지금은 흡족했는데 이제 점점 흡족하지 않죠. 너 이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록신 농도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이하에서는 TSH가 이제는 좀 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한 박자 늦게 알겠어 하면서 반응해서 티록신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만약에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TSH가 많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티록신의 농도가 이렇게 바닥이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TSH가 먼저 감소하면 지금 이 일을 시키는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얘가 일을 더해서 갑자기 티록신을 많이 만든다? 이거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티록신의 농도가 떨어지니까 일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보기를 보면 동그라미 기억은 티록신이다. 아니죠. TSH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항상 우리가 배우죠.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너무 많아지면 다시 적어지고 너무 적으면 또 촉진되고 이거를 배우는데 만약에 이게 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우리가 배운 다른 호르몬으로 나와도 지금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호르몬들은 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는 애들이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니은 보기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 빠르게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혈중 TSH 농도분의 물질 대사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그러면 T1일 때에 비해서 T2일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게요. 그럼 분모가 뭐냐면 혈중 TSH 농도입니다. 그럼 T1에 비해서 이게 이제 점선이 TSH니까 T2가 TSH 농도는 더 높아졌죠. 그러면 분모 값은 T2일 때 더 값이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자는 물질 대사량이란 말이에요. 물질 대사량은 지금 티록신 농도에 어느 정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 대사량은 티록신 농도가 더 높은 쪽에서 물질 대사량이 많을 텐데 T2는 T1에 비해서 티록신 농도가 낮죠. 낮은 상태. 그럼 물질 대사량도 낮겠죠. 그러면 T2는 T1에 비해서 분자의 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값은 누가 더 커야 돼? 이렇게 변한 애보다 변하기 전인 애가 값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여러모로 분자, 분모 다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T1일 때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맞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이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굉장히 잘 만든 문제죠. 많이 어렵지 않으면서 바로 문제의 답이 풀이 방법이 보이지는 않게 만든 굉장히 훌륭한 문제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B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은 ABC의 지점 D1에서부터 D5까지 각각 1cm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표는 A와 B는 P라는 지점에 자극을 주고 그럼 A, B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극점이 같다는 얘기. 그 다음에 C는 Q라는 P가 아닌 또 다른 지점에다가 자극을 줘가지고 경과된 시간이 T1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T1일 때 D1에서부터 D5까지 나타나는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PQ라는 이 자극점은 D1에서 5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박스로 뚫려 있는 가 나중에 한 곳에만 시냅스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 표에 보면 1, 2, 3 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A, B, C랑 매치가 될 예정이고 여기 지금 값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ABC에는 여기서 제시된 값들이 하나씩 같은 기호에는 같은 값들이 들어갈 텐데 그 제시된 값들이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플러스 30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하나씩 써볼게요. 자, 그럼 플러스 30이라는 값은 그 지점에 도착하고 2ms가 지났을 때 도착 후 경과된 시간이 2ms일 때 도달할 수 있는 값이고요. 마이너스 80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달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막전이 변화가 1, 2, 3ms 진행이 됐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점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들을 배려한 점은 마이너스 70이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딱 4ms일 때 마이너스 70에다가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여기만 보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70 그냥 그 한 지점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이란 도착해서 4ms나 지난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값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 값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줄씩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세로줄을 볼 수도 있고 처음에는 바로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인 대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보면은 지금 원신경에서는 B가 양쪽에 있고 C가 이제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상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가운데다 자극을 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면 같은 거리에 같은 값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띄엄띄엄 이렇게 있죠. A, B, C라는 서로 다른 값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3신경이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A, B, C가 1cm 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 그럼 A, B, C라는 서로 다른 값이 1cm 간격으로 D3부터 D5까지의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값 중에 하나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도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뭐야? 동그라미 B는 가운데 값이라는 거죠. 어느 쪽에서 진행하고 있든 얘는 가운데 값이어야 돼. 가운데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80 값이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얘가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B에다가 마이너스 80을 적어 넣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80, 여기도 마이너스 80, 여기도 마이너스 80. 근데 원신경에서 적어놓고 보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80이 있으려면 가운데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어야 하거든요. 여기다 자극을 줘야만 그런 값이 나와. 그러면 가운데가 자극점이면 양쪽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가운데가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거기서부터 그냥 바로 출발해서 그냥 계속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 이 마이너스 70의 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C는 마이너스 70. 조금 좁은데 마이너스 70. 여기도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그럼 동그라미 A는 이제 남은 한 개의 값 플러스 3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마이너스 70이 자극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는데 시간이 안 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4ms가 흐른 겁니다. 자극점이니까. 그런데 얘는 1cm 떨어져 있어서 가는데 1ms 걸렸고 도착해서 3ms 남은 거고요. 얘는 가는데 2ms 걸렸고 도착해서 2ms 남은 거예요. 그럼 얘의 속도는 얼마야? 1cm/ms의 속도를 갖는 뉴런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얘가 이 속도대로라면 D2에는 3ms가 걸려서 도착해서 1ms가 남아서 요 어느 뭐 마이너스 60이라든지 이런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70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야? 얘의 속도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건 뭘로 우리가 커버를 해야 돼요? 시냅스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뉴런이 A 뉴런이고 지금 2와 3 사이에 그러니까 가 지점에 시냅스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자극을 줬고요. 여기까지 1ms, 여기까지 2ms, 원래대로면 3ms 거리인데 아예 못 간 거지. 여기서는 전도가 저쪽으로, 전달이 저쪽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 D1, D2는 모두 마이너스 70. 무슨 일 있었니?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A의 상황이고. 그럼 지금 여기서는 A 뉴런의 자극점은 D5잖아요. 그러면 B 뉴런은 같은 지점 D5에다가 자극을 줬어야 되는데 원신경의 자극점이 지금 어디예요? D3죠. 가운데 지점. 그러면 이거는 C 뉴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극점이 다른. 그러면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뉴런은 자극점이 D3구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0. 근데 마이너스 80이면 가는데 1ms 걸렸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C 뉴런도 속도가 A랑 같다는 얘기죠. 1cm/ms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B 뉴런 보면은 D5 지점에 자극 주고 얘보다는 정확히 이제 2배의 속도로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 뉴런은 2cm/ms의 속도를 보인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속도는 여기서 이제 단서로 주고 있습니다. A는 1cm/ms, B와 C는 1 또는 2cm/ms 중 하나의 속도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 70이다. 그런데 동그라미 A는 지금 뭐예요? 플러스 30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 시냅스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뭔가 이상한 흐름을 시냅스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D급 보기에 동그라미 기억이 3ms일 때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가 자극 줬죠. 자극점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다 자극 주고 D2에서 잰다고 합니다. D2에서. 네, 3ms 흘러서. 그럼 지금 D5에서 D2까지 가는 데는 이렇게 1ms, 1.5ms 걸려요. 그래서 가는데 1.5ms 걸리고 측정까지 총 3ms 지난 다음에 측정했다고 했으니까 도착해서 남은 시간이 1.5ms. 그러면 도착해서 1.5ms 지난 다음에 측정하면 이건 뭐예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느냐 물었으니까 아니다. 탈분극인 상황이기 때문에 D것은 잘못됐다. 답은 2번 니은이 되는 문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지점만 찾아내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눈썰미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우리가 보통 근육의 수축 문제다 하면은 겁을 먹기 마련인데 전혀 어렵지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육의 수축이 어렵지 않은 거는 이제 6월 모평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도 쉬울 예정이냐?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자료로 돼 있고 2분의 I 대 2분의 겹친 부분 그럼 디귿은 온전한 H대 이렇게 되고요. 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1과 T2 시점에서 B분의 A의 값, H대의 길이, 그 다음에 X의 길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B, 동그라미 AB가 기억, 니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뭐 3개 중에 2개를 섞어놓은 것도 아니고 기억, 니은 둘 중에 그냥 매치하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H대는 뭡니까? 여기 있는 디귿 아니에요, 디귿.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H대의 길이가 T1에서 T2로 갈 때 원래 2D였는데 D만큼으로 그럼 얼마가 변화한 거예요? 마이너스 D만큼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D만큼 감소한 거죠, 지금. 그럼 수축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H대가 이제 짧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X의 길이는 얼만큼 변화합니다. 변화합니까? X의 길이랑 H대의 길이는 영혼의 짝꿍이라고 했어. 부호도 똑같고 숫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D만큼 감소하고 있다면 얘도 D만큼 감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혼의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7D 되겠죠. 7D.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전체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8D예요. T1 시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그때 H대의 길이가 2D였어요. 그럼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8D에서 2D 빼면 6D잖아요. 그게 양쪽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3D. 여기서 여기까지는 3D란 얘기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억과 니은의 합은 언제나 3D가 나온다. 요겁니다. 기억과 니은의 합은 언제나 3D. 근데 그게 지금 숫자가 이렇게 분수로 올려졌을 때 값이 2예요. 그럼 뭐죠? B는 D고 A는 2D일 때 가능한 값이 되겠죠? 더하면 3D가 되면서. 자, 그 다음에 T2일 때는 그 값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했더니 1입니다. 그럼 어때야 돼? 총합이 3D인데 1.5D분의 1.5D면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분자에 있는 값은 2D에서 1.5D로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감소. 근데 동그라미 B에 해당하는 값은 D에서 1.5D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T1에서 T2로 갈 때 H대도 감소하고 X 한마디도 감소해요. 그러면 그때 같이 따라서 감소하는 애는 I대죠.
하이, H대와 I대는 같이 가니까, 같은 경향성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 동그라미 A가 2분의 I대에 해당하는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 청개구리로 혼자서 증가하는 그 동그라미 B가 겹친 부분 절반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니은이 됩니다.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겼을 수 있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A와 B가 각각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된다. 이게 다예요. 이 문제의 풀이에. 그래서 기역 보기에 동그라미 A는 기역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에 T1일 때 기역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는 서로 같다. T1일 때 기역 2D죠. 디귿 2D잖아요.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이 G1으로부터 2D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은 니은에 해당이 되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T2 시점에서 이 기역이라는 부분이 1.5D입니다. 1.5D.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부분도 1.5D예요. 이 그림은 이제 뭐 다른 시점이니까 좀 다른데 이제 1대1의 비율로 있다는 얘기죠. 1.5D, 1.5D. 근데 얼만큼 떨어진 지점이냐면 2D만큼 떨어진 지점. 그럼 기역은 벗어나고 니은에 속해 있는 지점이 되겠죠. 2D니까. 1.5D보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벗어난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것도 우리가 떠올리기 전혀 어려운 어떤 헷갈리는 그런 진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찾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는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이것도 사실 이 자료 해석은 전혀 어려울 게 없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자료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같은 종의 동물 A와 B 중에 A에게는 충분한 먹이를 섭취하게 하고 B에게는 구간 1에서만 적은 양의 먹이를 섭취하게 하면서 측정한 체중의 변화랍니다. 충분한 걸 먹은 애가 누구여야 돼요? 이런 애가 아니고 그냥 충분하게 먹었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토실토실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이 충분히 먹은 A. 그러면 아마 B가 좀 간헐적으로 여기서 적게 먹은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측정 시점 T1, T2일 때, 그냥 T1과 T2일 때 A와 B에서 측정한 체지방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누가 봐도 기역은 토실토실이가 되어가는 중, 니은은 살이 쪽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얘가 A고 얘가 B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료 해석은 여기서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의문이 들 수 있지. 이 문제와는 별개로. 얘는 얼마나 굶었는지는 이제 정확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전에 밥을 안 먹었던 상태인 것 같고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 시점 동안만 적은 양의 먹이를 섭취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안 먹었다는 건 아니고 A랑 똑같은 양의 먹이를 먹다가 구간 1에서만 적게 먹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적게 먹이니까 애가 살이 쑥 빠졌어. 근데 그 다음에 좀 다시 잘 먹였더니 이 체중이 올라가는 이 각도를 보세요. 각도.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 먹었다가 그 다음에 먹게 되면 요요를 맞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살 뺀다고 단기간에 그러지 마시고 적당량의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을 때의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건강을 잘 챙기시고 아무튼 그렇다. 이 절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은 A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동그라미 니은은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많다. 여기서 니은은 누가 봐도 소비량이 많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먹는 것보다 소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B의 체지방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 B의 체지방량은 T1일 때가 더 많잖아요. 이거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단원 문제. 4단원에서 세포 분석하는 문제인데 6월 모평에서는 뭐 일부 염색체가 생략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유형은 아니고 그냥 어떤 염색체의 모습을 기호로 대체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표시는 다 해줬어요. 그리고 가나다는 개체 A, B, C의 세포를 하나씩 이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개체는 3개체가 등장할 거예요. A, B, C. 그리고 핵상은 모두 EN이다 라는 설명하고 있고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랍니다. 그럼 얘네들 둘은 같은 종. 그 다음에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니까 A와 C도 다른 종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A, B, C 중 B만 암컷이래요. XX. 그럼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나머지는 수컷이란 얘기.
얘만 암컷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염색체 기역, 니은. 가에는 기역, 니은이 다 기호로 대체돼 있고 다에는 니은만 기호로 대체가 돼 있는데 이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는 성염색체 종류고요.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니은이라는 이 염색체는 같은 종류의 염색체로 봐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Y 염색체면 이쪽 니은도 Y 염색체. 얘가 만약에 X 염색체면 얘도 X 염색체 이런 식으로. 뭐 상염색체면 쟤도 상염색체 이렇게 같은 종류로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왔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핵상과 염색체 수를 봅니다. 그럼 가에서 둘씩 짝이 있잖아요. 지금 뭐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 6개가 있으면서 이렇게 짝꿍이 있어 보여요. 2n이면서 전체 6개 염색체. 그 다음에 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짝꿍이 있어 보입니다. 2n이면서 6개 염색체. 그런데 둘씩 짝을 지었을 때 얘네 둘이 수상하게 짝꿍이죠. 다른 애들은 안 수상하게 굉장히 누가 봐도 짝꿍인데 얘네들은 모양과 크기가 다른데 짝꿍이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X, Y 염색체구나.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른데 상동 염색체니까. 자, 그리고 지금 가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와 다는 염색체가 어느 정도 좀 닮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길쭉해. 얘만 혼자. 그래서 염색체 조성이 전체적으로 좀 다른 게 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얘만 혼자 다른 종류의 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C라는 개체의 세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도 2개씩 짝이 있어요. 그래서 2n이고요. 전체 6개의 염색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와 다가 염색체는 좀 닮았는데 아마 X, Y, XX로 나뉘어지는 A와 B로 이제 갈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었을 때 얘랑 이 니은이랑 짝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라고 한다면 이걸 성염색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얘는 X염색체가 얘네 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염색체가 됐을 때 얘는 이제 상염색체가 되는 거고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니은을 성염색체로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역을 상염색체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랑 짝꿍인 니은이 이렇게 되는데 기역이랑 짝꿍인 쟤가 상염색체 기역이랑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랑 짝꿍이고 얘랑 짝꿍인데 둘 다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거랑 이것도 똑같이 생겼고 얘랑 얘도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XX나 XY의 조성으로 서로 달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을 성염색체로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런 종류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니은은 성염색체가 아니고 상염색체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둘이 상염색체고 지금 이게 성염색체죠. 근데 성염색체가 2개가 동일하게 생겼죠? 그럼 이거는 XX 조성이다. 그럼 A가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성염색체인데 얘는 상염색체인데 그렇다면 이제 기역이 성염색체가 되는 상황. 그래서 상염색체인 얘랑 얘가 이제 짝꿍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X염색체인데 그거랑 짝꿍이 되면서 성별을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이 동그라미 기역은 Y염색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XY 조성의 A의 세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가와 다가 서로 다른 성별의 그 세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조합이다. 보겠습니다. 기역의 동그라미 기역은 X염색체냐? 아니죠. Y염색체가 되어야 지금 이 문제가 성립이 되는 상황이니까 기억은 잘못됐습니다. Y염색체다. 그 다음에 니은, 나와 다의 핵상은 같으냐? 지금 핵상은 N인지 EN인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가 둘 다 E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에 대해서도 지금 핵상이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복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종이 어떤지 따지지 말고 그냥 EN인지 N인지 지금 현재 그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 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해주면 된다.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가의 X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가에는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컷의 세포니까. 하나만 있는데 염색 분체수는 몇 개야? 전체 6개가 각각 2가닥씩으로 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가닥의 염색 분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6이 아니고 1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도 좀 이제 어떤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은 종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 나는 분서, 상리 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가에서 꿀잡이 새는 꿀잡이 오소리를 벌집으로 유도해서 꿀을 얻도록 돕고 자신은 벌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먹이인 벌집을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꿀잡이 새가 꿀을 먹고 싶어. 근데 그 벌에 쏘이면 아프죠. 아야해. 근데 저 꿀잡이 오소리는 애가 막무가내입니다. 약간 탱크같이 막 돌진해. 그래서 얘는 피부가 두꺼워서 쏘여도 별로 타격도 없어요. 별로 아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꿀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걔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야, 저기 꿀 있다. 그럼 얘가 와가지고 어디 하고 다 부셔. 다 부시면 이제 벌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얘 쏘고 막 난리가 나면 그 다음에 꿀잡이 새가 와가지고 그거를 취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상리공생. 꿀잡이 오소리는 많이 쏘였지만 난 괜찮아. 나는 꿀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알려줬거든.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상리공생의 예시로 볼 수 있다. 근데 자료를 선생님이 이거 보고 좀 찾아보니까 뭐 그런 설이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도 본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정확한 어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호작용에 대한. 그 다음에 나에서 붉은 뺨 솔새와 밤색 가슴 솔새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 나무에서 서식 공간을 달리해서 뭐예요? 분서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상호작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가는 상리공생의 예이다. 그렇죠?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결과 붉은 뺨 솔새에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어떤 생물이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환경 저항이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환경 저항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에 서로 다른 종의 새가 번식 장소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툰다는 이 동그라미 기억. 경쟁에 얘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애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달리해서 분서가 된 거고 안 피해. 나 그냥 싸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이고요. 기억 디귿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유전병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눈에 확실히 보이는 연계로 우리에게 좀 안내를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완성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식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나다 세 가지 형질이 있는데 가, 나, 다. 지금 2개는 X염 색채에 있고 나머지 1개는 상염 색채에 있답니다. 그러면 2개는 X염 색채 연관, 나머지 1개만 상염 색채에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가 가를 결정하고 대립유전자 라지 B, 스몰 B가 나를 결정하고 라지 D, 스몰 D가 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표는 이 가족 구성원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A와 스몰 B와 스몰 D 이 중에서 이렇게 걔네 셋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부모 중 한 명의 생시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시세포가 P입니다. 자, P가 있고 그 다음에 얘랑 Q라는 생시세포가 수정이 돼서 누가 태어날 거냐면 자녀 4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자녀 4. 그래도 이번 문항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고 누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결과고 누가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풀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근데 이 P는 비정상,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얘랑 수정된 이 생시세포 Q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억이 니은 유전자로 변화하는, 그래서 비분리와 유전자 돌연변이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문항이고요. 그 둘의 수정으로 자녀 4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 4를 보니까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렇죠? 스몰 b를 3개나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냐고. 정상적으로는 없죠. 스몰 b 3개. 아, 일단 이상해. 그럼 3개를 갖는다는 거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결과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3개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비분리의 결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돌연변이어도 2개 있는 건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다른 걸로 변한 거지 숫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비분리의 결과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할 작업은 뭐냐면 얘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B라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느냐. 그럼 일단 선생님은 첫 번째로 X염색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B라는 유전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랑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XM 색채 두 개가 연관돼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연관돼 있다면 가랑 연관돼 있는지 다랑 연관돼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안 돼. 그럼 연관이 안 돼 있다는 거니까 그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X형 색채 연관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얘가 스몰 b, 스몰 b잖아요. 스몰 b, 스몰 b, 스몰 b. 그러면 이게 A가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거기에 라지 A가 두 개 있다면 나머지는 스몰 A가 하나 있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XM 색채를 한 개만 가지니까 아버지는 라지 A랑 스몰 b가 연관된 XM 색채에 나머지 하나는 Y형 색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머니는 라지 A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몰 A에 스몰 b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이런 X형 색채 조성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 1은 스몰 b를 하나만 가져요. 그러면 스몰 b 하나 가는 어떤 자손이 태어날 거고 얘는 일단 물음표로 돼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녀 2는 라지 A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로부터 XM 색채를 안 받았으니까 아들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로부터 스몰 a를 받았는데 거기에 스몰 b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스몰 a, 스몰 b, y의 그런 아들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 3을 볼게요. 자녀 3은 라지 a를 받았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밖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라지 a를 받으면 무조건 스몰 b가 따라와요. 따라와야 되는데 안 왔죠.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나 유전자는 XM 색채 연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와 다가 연관일까? 나와 다가 XM 색채 연관일까를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도 스몰 b, 스몰 b, 스몰 b인데 그때 이 다를 결정하는 D 유전자, 스몰 D 유전자가 두 개니까 스몰 D에 라지 D를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아버지는 스몰 b와 스몰 d가 연관된 XM 색채, 나머지 하나 y. 그 다음에 어머니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건 확실한데 정확히 뭐랑 뭐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스몰 d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아빠로부터는 안 받았다는 얘기죠. 아빠로부터 XM 색채를 안 받았고 Y형 색채를 받은 아들이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엄마로부터 물려받을 때 스몰 D를 안 받았으니까 라지 D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때 스몰 B가 하나 따라온 거죠. 그럼 지금 자녀 1을 미루어 봤을 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와 스몰 B와 라지 D가 연관되어 있어야 이런 자녀 1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2를 볼게요. 자녀 2는 스몰 B와 스몰 D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하나만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몰 b, 스몰 d를 하나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Y형 색채를 받으면 스몰 b나 여기는 지금 D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B가 아니고 D, 뒤집혔습니다. 지금 이 가닥을 받으면 스몰 D가 하나 오는 거고 이 가닥을 받으면 스몰 B가 하나 오는 거라서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Y형 색채를 아빠로부터 받은 아들이라면 그래서 아들은 그런 조합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고 만약에 딸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빠로부터 스몰 b가 하나 무조건 오기 때문에 스몰 d 이렇게 뭐 올 수밖에 없고 아빠로부터 스몰 b도 하나 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스몰 b 조합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여기서는 그런 조합이 태어날 수가 없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딸이면 뭐 스몰 b를 하나 갖더라도 스몰 d는 두 개가 돼버리고 스몰 d는 하나 같더라도 스몰 b가 또 두 개가 돼버려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아니란 얘기지. 그럼 나가 가와도 다와도 연관이 아니라는 거는 나는 혼자 독립되어 있는 상념 색채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고요. 그렇다면 가와 다가 X형 색채 연관이다. 그 다음에 나가 상념 색채 혼자 독립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라지 B, 스몰 B 상념 색채 있으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몰 b를 하나씩 가지면 총 두 개가 최대치인데 하나를 더 가졌으니까 플러스 1로 n 플러스 1의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종류로 두 개 줬기 때문에 뭐 이분열 비분리입니다. 이 문항에서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생식세포가 이제 P에 해당하는 생식세포고, 자, 그러면 A와 D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라지 A 하나 가지고요. 아버지는 지금 라지 A 밑에 스몰 D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XM 수치 가져요. 그냥 어머니가 스몰 A, 스몰 A. 그 밑에 스몰 D가 하나만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라지 D의 조성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자녀 4가 라지 A가 2개야.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라지 A가 엄마 아빠 통틀어서 1개밖에 없는데 얘가 어떻게 2개를 받냐고. 그럼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염색체 수는 동일하면서 유전자 돌연변이니까 아빠로부터는 일단 라지 A랑 스몰 D의 제대로 된 조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로부터 하나를 또 받았는데 뭘 받든 스몰 A가 와야 되는데 그게 변한 거죠. 얘가 요렇게 스몰 A가 라지 A로 변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몰 D가 2개니까 원래 스몰 A, 스몰 D 갖고 있었던 그 가닥이 올 때 스몰 A가 라지 A로 변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A, 변한 결과인 동그라미 니은은 라지 A. 이게 누구예요? 난자죠. 그러면 요거의 그 상대 생식세포 P는 정자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 4가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보기 기억에 자녀 1, 2, 3 중에 여자가 몇 명인지 물어봤어요. 여자 2명이냐. 근데 지금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이 X염색체를 받으면 딸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X염색체를 받았다면 라지 A나 스몰 D가 0일 수는 없겠죠. 딸이면 라지 A나 스몰 D가 적어도 하나씩은 꼭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스몰 D가 없어요. 그럼 아빠로부터 Y염색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라지 A가 없어요. 아빠로부터 Y염색체 받았다는 얘기죠. 자녀 3만 딸입니다. 자녀 3은 아빠로부터 라지 A, 스몰 D를 받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스몰 D가 2개니까 X염색체 2개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는 거고 스몰 D가 오는데 거기 위에는 이제 스몰 A가 있을 테니까 엄마로부터 이렇게 X염색체 2개 받은 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3만 딸이기 때문에 이 기억은 잘못된 보기. 1명이다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Q는 어머니에게서 형성이 되었다. 난자니까.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자녀 3에게서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일단 라지 A랑 스몰 D 가능하죠. 라지 A, 스몰 D. 그 다음에 얘가 스몰 B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의 유전자형은 뭐예요? 라지 B, 라지 B죠. 그럼 무조건 라지 B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유전병 문제치고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맞을까 점검해보는 과정을 끼어들기만 했으면 사실 뭐 큰 어려움 없이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면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다 상염색체 있고 모두 독립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래요. 그럼 모두 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세포가 모두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2개는 G원기 세포 1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2개의 G원기 세포가 있는데 얘가 1이고 얘가 2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하나의 G원기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세포가 이제 셋 중에 2개가 있는 거고 이 2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의 세포, 이 2개 말고 이 중에서 하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 유전자의 조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세포가 하나 있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세포를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래를 좀 찾게 해놓은 그런 문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가 라지 A랑 스몰 A랑 스몰 B랑 그 다음에 라지 D 이 4개 중에 하나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라지 A와 라지 B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문항에서 일단 빠르게 체크하세요. N인지 EN인지. 같은 개체의 세포죠. 근데 같은 개체의 다른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없다. 얘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없어. N입니다. 얘도 N이죠. 가와 다는 N인 걸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세포에는 리을이 있는데 여기 없잖아. 그럼 얘도 N인 거지. 그래서 지금 가나다의 세포는 모두 N이에요. 모두 N인데 죄다 복제돼 있으니까 죄다 감수 2분열 중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제된 세포가 첫 번째 분열한 결과로 만들어진 세포 요렇게 얘도 이제 하나 더 있을 텐데 얘는 지금 가나다 중에는 없으니까 이 3개 중에 가나다가 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복제돼 있으면서 N짜리 세포들이다. 자, 그러면 대립 유전자 중에 만약에 라지 A가 있으면 스몰 A는 없어야 되죠. 그렇죠? N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지 A가 있어요. 만약에 스몰 B가 없어. 그러면 스몰 B가 없다면 라지 B로라도 그 자리를 채워줘야 돼.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의 출발점은 물음표가 없는 다부터 시작합니다. 다에서 쭉 봤는데 4종류 중에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표를 보니까 라지 A가 있대. 2개 있는 게 명시가 돼 있어. 그럼 여기 보니까 이 4개 중에 라지 A가 있다고 했거든요. 숫자가 있으면 동그라미도 있어야지. 하나밖에 없어. 얘가 라지 A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다라는 세포에는 라지 A 외에는 없으므로 스몰 A도 없죠. 스몰 B도 없죠. 라지 D도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스몰 A 대신에 라지 A가 있는 거고요. 라지 A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B가 없다면 라지 B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원리로 라지 D가 없다면 스몰 D로라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복제된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 라지 B가 2개만큼 복제돼서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얘가 A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세포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여기에도 라지 B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없어야 돼? 스몰 B는 있으면 안 돼. N자리 세포인데 라지 B가 이미 자리를 채워줬거든. 라지 B가 있기 때문에 스몰 B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돼 있는 얘는 스몰 B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뭐 스몰 A랑 스몰 B랑 라지 D 셋 중에 하나가 올 텐데 스몰 B는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가세포에도 라지 B가 써 있어요. 그럼 여기도 라지 B가 자리를 채워버렸잖아. 그럼 그때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 것도 스몰 B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라지 B가 있을 때 스몰 B가 동시에 있을 수 없죠. N자리 세포에서. 얘도 스몰 B는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3개 칸 중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스몰 B가 될 수 있는 건 니은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얘가 스몰 B란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스몰 B는 애초에 이제 없게 되는. 지금 보면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2개의 감수 2분열 중기세포에 모두 스몰 B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다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애초에 유전자형도 라지 B였겠지. 그죠? 라지 B가 있었어야 되겠죠. 일단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는 라지 A가 있는 걸로 동그라미가 아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을 거고 라지 A가 존재한다. 자, 라지 A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여기 라지 A 부분이 남아 있는데 여기가 스몰 B면 나머지 하나는 스몰 A나 라지 D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가에 리을이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이때 라지 A가 지금 존재하니까 여기에는 스몰 A가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N자리 세포이기 때문에 스몰 A가 같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리을은 D가 됩니다. 라지 D. 그러면 자동으로 기억이 스몰 A가 되죠. 그래서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복제된 상태로 존재하는 세포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스몰 A가 있죠. 그러면 라지 A는 없어야 되겠죠.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 A가 있고 라지 B가 있고 라지 D는 없으니까 스몰 D라도 있어줘야 되겠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었네. 원래 유전자형에. 그 다음에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었네. 이런 유전자형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뭐 얘도 똑같은 유전자형이겠죠. 요렇게. 근데 그랬을 때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 세포가 이렇게 이제 2개가 세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면 라지 A랑 스몰 A랑 일단 나눠질 거고 자, 라지 A랑 스몰 A랑 나눠졌으니까 일단 얘는 들어가야 되겠죠, 무조건.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로 나눠가지고 이제 뭐 스몰 D를 2개 나눠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라지 D, 스몰 D로 나눠가진 이런 조합일 거다. 그럼 얘는 누구야? 얘는 여기서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또 다른 G 원기 세포 2에서 라지 A, 라지 B, 스몰 D 조합. 그럼 이제 이 상대편에 있는 세포는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조합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곱하기 2 복제된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스몰 B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원으로부터 다가 형성되었을까? 아니죠? 이제 다는 무조건 2로부터 형성된 또 다른 그 조합일 수밖에 없어요.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P의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아니죠. 라지 B, 라지 B죠. 그래서 유전자형의 유추가 틀렸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 가계도 분석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막 이 표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막 생겼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가의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있고 라지 H 스몰 H, 나의 유전자 라지 R 스몰 R, 다의 유전자는 라지 T 스몰 T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하고 죄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히 위치를 알려준 거는 가만 있어요. 가만 9번 염색체, 그러니까 상염색체죠. 있고 나 다중에 하나는 X염색체, 하나는 가와 함께 9번 염색체에 연관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주면 된다. 그리고 가계도가 있는데 가계도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1번이 가나가 같이 발현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B금으로 돼 있는 사람이 가만 발현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형질이 가나 다로 다까지 3개 있는데 가와 나에 대해서만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지금 여기서 어떤 문장이 나와 있냐면 2번과 5번에서 다가 발현되었다. 2번과 5번은 가나는 발현 안 된 사람인데 다가 발현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좀 표현상의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2번과 5번에서 다가 발현되었다. 얘네들에 대해서만 다의 표현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에 다 올리기가 좀 뭐해서 문장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2번과 5번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라고 한다면 2번과 5번은 다가 발현됐고 나머지는 다 발현이 안 됐어요. 아예 쫙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한 거랑 똑같이. 근데 자리가 없어서 뭐 문장으로 표현했다 정도. 근데 2번과 5번에서 다가 발현되었다라고 됐으면 얘네 둘만 발현됐을 수도 있고 발현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표현형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4번과 6번의 다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대요. 지금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같은 유전자형을 가질 예정.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일단 갑툭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이 표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너무나 눈에 잘 보이게 잘 열어줬죠. 여기선 뭘 봐야 돼? 0을 봐야 됩니다. 0. 3번이 라지 H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H라는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으니까 2개 한 쌍이어야 되는데 라지 H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스몰 H로만 2개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몰 H만 가질 때 가가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가가 발현이 안 되는 게 열성이고 발현되는 게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가 발현된 사람들은 라지 H를 적어도 1개씩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고 라지 H 갖고 있고 발현 안 된 사람들은 다 스몰 H 동형접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위아래를 따져봤을 때 4번은 8번에게 스몰 H 하나 줄 수 있어야 되고 7번은 3번으로부터 스몰 H 하나 받았을 수밖에 없고 6번도 2번으로부터 받았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번은 5번에게 하나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이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2번은 스몰 H만 있어. 라지 H가 없죠. 그럼 스몰 R이 1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H만 있으니까 얘도 라지 H 하나도 없죠. 그럼 얘도 스몰 R이 1개 있다는 얘기죠. 7번은 라지 H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고 스몰 R은 없다. 얘는 라지 R만 가지고 있을 거다. 라지 R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은 스몰 H만 있으니까 라지 H 없는데 요 합이 1이니까 스몰 R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 2번이 스몰 R이 하나 있어요. 근데 2번은 여자니까 모든 것을 2개 한 쌍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라지 R로 채워줘야 될 겁니다. 라지 R도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써놓고 보니까 스몰 t가 2개여야 요 표의 값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번의 유전자형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번은 라지 R을 가졌을 때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나가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이고 발현이 되는 게 열성이고 그 다음에 스몰 t로만 가졌을 때 다가 발현이 됐다고 했으니까 다도 열성 형질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지 R이 있어야 되겠죠?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지 R이 있어야 될 거고 5번의 내용 한번 볼까요? 5번은 스몰 R도 하나 있어요. 얘 표현형을 보니까 라지 R이 있을 수밖에 없는 표현형인데 스몰 R도 있다고 표에서 적어줬어. 근데 제가 남자죠. 어때요? 남자인데 2개 한 쌍 간다는 얘기는 그거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을 통해서 나라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가의 유전자와 같이 연관돼 있다. 상염색체.
그리고 다의 유전자만 혼자 X염 색채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알이 하나 있는데 그럼 스몰 t도 하나 있다는 얘기죠. 스몰 t 하나 있고 여기서 이걸 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가 열성 형질이 나타났는데 열성 유전자 하나로 그게 바로 발현이 됐어. 상염 색채 있다면 2개 한 쌍 가져야 될 텐데 하나로 발현이 됐어. 그거는 X염 색채 있고 얘가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도 발현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올려볼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6번의 경우에는 라지아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에 대해서는 4번이랑 유전자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먼저 한번 좀 채워볼게요. 3번은 아까 스몰 h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몰 r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개 한 쌍이어야 되는데 다 라지알로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라지알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스몰 t는 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라지 ty겠다. 라지 ty의 유전자형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해서는 나가 발현이 되지 않았다 정도.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h에 스몰 r이 없대요. 그러면 라지 r만 2개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라지 r만 2개 갖는데 스몰 t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라지 ty 이런 유전자형이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누구로부터 받았을 것인가? 이 스몰 h 있는 거는 아빠인 3번으로부터 받았을 거고 라지 h 있는 걸 엄마로부터 받았는데 거기 라지 r이 같이 딸려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8번은 스몰 r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를 라지 r로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지 r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몰 t는 1개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얘는 여자니까 2개 한 쌍이어야 되는데 스몰 t가 1개만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라지 t로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면은 이 라지 t는 아빠로부터 왔을 거고 아빠 X염 색채. 스몰 t는 엄마한테 받은 건데 그럼 이 7번이 가지고 있는 X염 색채도 엄마한테서부터 온 거잖아요. 엄마는 라지 t 스몰 t였을 겁니다. 그럼 4번과 6번의 이 디귿에 대한 다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6번도 라지 t 스몰 t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 스몰 h 라지 r을 아빠로부터 받은 게 확실하고 스몰 h 스몰 r은 엄마로부터 받았어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1번이 나가 발현이 됐으니까 나가 발현되려면 스몰 r 열성 동형 접합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조성으로 갖고 있으니까 라지 h 밑에 스몰 r이 왔을 거예요. 근데 6번은 나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지 r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요 X염 색채를 물려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이 라지 t를 가지고 있는데 2번으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1번으로부터 라지 t를 하나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라지 t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다가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2번, 5번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2번과 5번에서 다가 발현되었다 해서 얘네 둘에 대해서만 정보를 줬다고 보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얘네 둘에서만 발현된 걸로도 사실 해석했어도 여러분들이 틀리진 않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다의 유전자는 X염 색채에 있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4의 가나다 유전자형은 모두 2형 접합성이다. 4번은 죄다 2형 접합성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6번과 같을 확률. 그러면 6번은 지금 가나다 모두에 대해서 다 우성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성 표현형으로만 나타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6번과 7번 사이에서 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성 유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7번이 동형접합이니까. 그래서 가에 대해서 일단 만나게 될 확률이 그것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4분의 3. 가와 나에 대해서 같은 표현형을 보일 확률이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 라지 t를 적어도 하나라도 받을 확률은 4개 조합 중에 스몰 ty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3입니다. 결과적으로 16분의 9기 때문에 16분의 3이냐 물어본 디귿 질문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방어작용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좀 신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방어작용에 대한 실험이다. 침과 눈물에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침과 눈물을 각각 표와 같은 농도로 준비해서 이 농도에다가 같은 양의 세균을 넣고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쥐의 증식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 보기가 주목할 만하죠. 라이소자임이 이 기억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묻지 않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면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인가, 뭐 이 교과서에 포함이 안 돼 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 9월 모평에서 확인을 해준 거고, 그래서 라이소자임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침과 눈물에 들어있습니다. 그 물질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동그라미 A는 X냐. 자, 침이 0.01 농도일 때는 증식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침이 0.1 농도로만 있어도 증식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더 진한 농도로 있다면 당연히 증식이 안 되겠죠. 그런 물질이 더 많이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눈물 같은 경우에는 0.01일 때부터도 증식이 안 됐어. 그러면 그보다 높은 농도에선 당연히 증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항균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침을 뱉지 말고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 훨씬 여기서는 그 효과가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사람의 침과 눈물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사람의 유전에 해당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식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념색체 있대요. 그리고 가의 유전자는 다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념색체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유전자가 가, 다 둘 중에 하나랑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2연관 1독립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답니다. 표현형이 최대 3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가에 대해서는 얘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걸 정확히 알려줬고, 그래서 총 3가지 표현형이 최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나와 다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는 우열이 분명하고 둘 중 하나는 가처럼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최대 2가지 표현형, 둘 중에 하나는 최대 3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인 남자 P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여자 Q 사이에서 동그라미 A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다의 표현형은 최대 8가지랍니다. 자, 지금 염색체 종류가 딱 2종류예요. 근데 2개를 곱해서 8이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4 곱하기 2밖에 없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의 관건은 B라는, 그러니까 이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가와 연관되어 있느냐, 다와 연관되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밝히면 되는데, 가와, 만약에 다랑 연관이 돼 있다고 칠게요. B와 D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는 혼자 독립되어 있는데,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사이에서 3가지 표현형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B, D를 조합해서 어떻게 8을 만들 거냐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나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쟤를 독립으로 놨더니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연관관계는 그냥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가 연관돼 있고 다는 혼자 독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 사이에서 라지 D인 자손과 라지 D, 스몰 D인 자손이 태어날 텐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2가지 표현형이어야 하니까, 그럼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유전자형이 다를 때 표현형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가 우열관계가 불분명해서 3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최대.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는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랑,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D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 그러니까 Q와 표현형이 같으려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이면서 라지 B를 적어도 하나는 같고 라지 D, 스몰 D 유전자형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간단한 거 D부터 볼까요? D에서 라지 스몰 D 나올 확률은 여기서는 라지 스몰 D로 유전자형이 바뀌었고, 지금 밑에 있는 발문의 내용을 적어야 되겠네요. 요것만 바꿔서 여기서 라지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얘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서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사이에서 라지 D, 스몰 D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둘은 어차피 라지 B, 스몰 B만 무조건 나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장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로 곱해주면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문제는 5단원 문제인데 사실 이 평형 문제가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가 수월한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자료 분석 문제로 나왔죠. 그러면 평형 상태인 생태계 S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에 평형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의 시점 T1부터 T5까지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표는 이 1, 2, 3, 4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나타냈고요. 기억에 증가가 들어갈지 감소가 들어갈지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럼 1의 과정에서 여기에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갑자기 얘만 늘었어. 그럼 그 다음 단계 2에서 어떻게 돼? 얘는 일단 잠깐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할 거고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아졌잖아요. 그럼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증가. 근데 걔한테 먹히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많이 뜯어먹혀서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3이라는 과정을 지날 때는 먹을 건 없어지고 자기를 먹는 애 많아졌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살기가 좀 팍팍해졌죠.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들면 얘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의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얘가 줄어들면 자기를 뜯어먹는 애가 줄어드니까 얘는 좀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감소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생산자의 개체수분의 2차 소비자의 개체수를 비교합니다. T2와 T3 시점에서. 자, 그러면 T2에 비해서 T3는 2차 소비자는 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얘한테 뜯어먹혀서 생산자의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자 개체수분의 2차 소비자 개체수로 나타내면 이 T3일 때가 값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T2일 때가 더 크냐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 T5일 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각 영양 단계 에너지 양은 증가하느냐 에너지 양은 무조건 감소해요. 이거는 그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외 없이 항상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지금 디귿과 같은 상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항을 모두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신선한 자료, 그 다음에 어렵지 않으면서도 단서가 이렇게 잘 숨겨져 있는 그런 문항들을 풀어봤으니까 이런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험에서 또 여러분들 실력 발휘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